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남이용 장군 학술 세미나 사회를 맡은 당진 지역사회 연구소 소장이고요. 대포 통합문제 연구소 소장이며 당진 당나로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문화법사 강수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 순서입니다. 공주대 이혜준 명예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충장공 남이용의 생애와 정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 좀 말씀드립니다만 뒤에 이제 세부 주제로 발표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같이 좀 그쪽에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충장공 남이용 선생님과 관련된 유적이라든가 자료 정리 같은 거를 좀 일찍이 인연이 돼서 해왔던 사람이라 그 정에 끌려서 와봤고, 제가 앞에 짧게 전체적인 큰 범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충장공 남이용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도 툭 한번 제가 건드리는 것을 편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되게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게 기조 발제보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냥 소개하는 정도의 비중입니다만, 제 다음에 이제 발표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 유물과 유적의 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강조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속 의례와 전통.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업적이나 우리 충장공 할아버지에 대한 인물에 대한 예수가 이루었다면 그것 또한 문화유적도 필요하지만 이런 의례와 전통이 지금까지 400년 이어오는 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 계승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두 분이 전문적인 발표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큰 틀에서 충장공의 생애와 정신이라는 것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는 3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충장공의 생애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한번 수많은 인물, 수많은 우리가 충장공을 장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라는 걸 조금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충장공의 생애와 사상을 역사적으로 좀 재평가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거를 계승 활용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조언이라면 조언이 되겠고,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좀 약간 건드리는 걸로 해서 발표를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제가 목차로 머릿말 충장공의 생애와 관련, 그 다음에 안주성 전투와 충장공의 순절, 그 다음에 사후추순과 문화유적, 그 다음에 계승선에 이렇게 나눴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은 이제 제 다음 발표를 하시는 홍대현 선생님이 유적과 이거는 다 하기 때문에 그쪽은 간략하면 줄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뭐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아니면 또 정리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거는 충장공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뭐 조금 더 나가면 당진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의령남 씨의 가문의 전통 속에서 충장공이라는 인물이 배출됐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의령남 씨 저 선대부터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족보의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크게 보면 의령남 씨 1세가 남군보라는 분이고 13세가 우리 남이형 계시는데, 8대조하고 6대조 분들이 조선 초의 개국공신이고 세종 문종 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거를 한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후손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당진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안이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가 중요하겠죠. 남용 장군이. 근데 사실은 할아버지인 남용이라는 할아버지도 태계와 같이 사가독서를 하고
왕을 가르쳤던 굉장한 학자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남유장군. 그리고 남유장군은 뭐좀 이따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묵과급제를 해서 군수와 현감, 부평, 부사를 지내다가 임진왜란을 맞아서 정유재란을 맞아서 이제 나주 목사로 이렇게 갔던 그런 분이고, 남의 이 나주 목사로 가서 나주에서 싸운 게 아니라 전라도에서 교수를 15년 했는데 임진왜란 때 전라도가 전쟁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충청도 사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호남 의병이 중요한데 호남 의병이 호남에서 싸운 게 절대 아닙니다. 진주에 가서 싸우고, 그리고 외적이 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군을 이순신이 이 경상도 앞바다에서 막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지로는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전라도를 삼켜야 되니까 금산에서 전라도를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왜군은 북에서 나무를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 진도나 해남에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우리 남해장군 할아버지는 여기 본 것처럼 나주 목사를 했는데 나주에 왜군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진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주성이라는 데서 충무공 이순신을 따라서 가가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오늘은 충장공 얘기를 하지만 아버님도 순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유적이 사실은 뒤에 합쳐지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당진 동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구정묘에 같이 모셔진 두 분도 있고 충장사에 모신 분도 있고 정묘도 양새가 다 있고 신dob이나 미호비도 다 여기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게 우리 충장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원래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그랬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문과보다는 무과를 택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충장공의 무공이라든가 나라를 구하는 이게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남유와 남이용이라고 하는 두 부자의 충절은 국난의 시대에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안이 그 뒤에 그래서 남이영 장군의 집안의 후손 중에는 다수의 무과급제자가 나오고 충청도를 대표하는 무반 가문 집안으로 우리 의영남씨 남이영 충장공 가게가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뭐 신기하게도 문화유적을 무장 계열 집안에서 무반 가문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참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충무공 쪽에 좀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남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우리 남씨들하고 인연을 맺은 건데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뭐 되게 아시는 거지만 이런 방향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이 충무공의 유년기 활동하고 관력을 가졌을 때 충장공이 충장공이 한 70평생을 사시다가 많이 노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50대에 돌아가시죠. 그것도 전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관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어서 이제 그 여기를 볼 때 관력, 지금 이제 무과급제 얘기해서 관력을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잘 알려진 이괄의 난 때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외란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좀 설명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계승하고 활용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도 한번 툭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유소년기의 일화는 뭐 대개 후손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질이 뛰어나고 체격이 장대한 비범한 소년이었다. 그리고 놀이를 할 때 장군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그 일화가 이제 몇 가지로 소개된 게 있습니다. 군사놀이를 지휘했다. 그 다음에 애종형이 그 우물에 빠졌을 때 그걸 구하는 그 기질이라든가 그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소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충장공 후손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걸 미리 예측하셨다면서요? 대답도 안 하시죠? 책에 써 있다고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시고 말을 훈련을 시켰다. 그
그 말을 아버지한테 줘가지고 아버지 남의 장군이 그 말을 타고 굉장했다. 이게 우리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준말을 단련하고 아버지에게 그 말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에 힘을 빌어서 위기를 탈출했다. 이게 우리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시켜서는지 모르지만 한양에 있는 원래 집에 지금 아버지 쪽에 따라가 있었는데 집에 있는 가장된 물건들을 실으러 갔다가 중간에 도적들을 만나서 피해를 보는 거고 젊은 17세의 나이에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기록이 나와서 야 이거는 좀 어려서부터 좀 특별하구나. 뭔가 목숨을 걸고 아니면 나무 위에서 목숨을 걸 정도 특별한 분이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철물 때 얘기고 일화로 남은 몇 가지는 안 되지만 그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묵과를 급제한 뒤에 어떤 벼슬을 하는가 지금 자료에는 연표가 나와 있는데 연표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 하기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자 마음을 바꿔서 문과가 아닌 묵과로 돌았다는 게 23살 얘기고요. 그 다음 27살 때 묵과에 급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전관, 비변사, 낭청 이런 데 등용돼가지고 29세 때에는 장현, 향감 그리고 거기에서도 선정을 해가지고 포장을 받습니다. 이 여러분 책 속에 선조실록에 충장공이 현감으로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가 실록에 기록된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인용을 했는데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세 때는 비변당을 거쳐서 33세 때 의주 판관으로 나가고 그때에도 굉장히 그 적폐를 청산하는 선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이청 하면 기억나십니까? 역사에서 배운 이이청 잘 안 나십니까? 이이청 하면 저는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저는 역사 교수입니다. 근데 이이청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충장공한테 너무 칭찬하는 글을 보낸 게 바로 이때더라고요. 참 잘한다. 그 앞부분만 좀 보세요. 여기 보면 남통판 부용천 송별시. 그래서 이이청이 남이영 장군을 송별할 때 써준 시입니다. 내 성품은 편벽됨이 많은데 이이청 얘기입니다. 그대의 재질은 유독 높이 뛰어났네. 성을 지킴에 대절을 함께 기약하였기로 돌을 나누는데 번거로움을 덜었네. 후일 기다려 소주가 강화됨을 볼 것이니 어찌 북쪽오랑 개의 교만함을 근심하겠냐. 이 앞부분에 나오십니다. 이런 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이청이 우리 남영장 우리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세에 용천군수, 그 다음에 36세에 부령부사로 제수했는데 이걸 부령할 때 부령부사로 채용될 때 추천한 분이 바로 이항구 백사 이항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육진을 제1회로 만드는 역할을 한 게 남영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래도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관 관력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거겠군요. 그래서 39세 때 어사가 장계를 왕한테 올려가지고 이 남이영 장군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통정대부로 삼품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가선대부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39세 때고 40세 때 충청병마사를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그래가지고 충청도와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이때 충청감찰사로 와가지고 그 기강을 바로잡고 엄명을 내려서 난폭한 행위를 막아서 이 진영의 관리들이 굉장히 존경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40세 때 왔다 그러면 42세 때에 경상우도 병마절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진주 목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경상 가명의 지구의 장관도 장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도시인 진주의 목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불단 촉성루를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목사로서 전공을 세운 거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진주성을 제대로 만들 때 재정비할 때 우리 남영 장군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성루를 다시 짓고 북장대, 서장대, 동장대를 중건한 분이 바로 충장군입니다. 그리고 진양지라고는 저는 사실은 석사 논문 쓸 때 이걸 써먹었는데 진주 목지가 있거든요. 이게 임진왜란 직후에 만드는 천룡궁 청원에 만드는 거기에 보면 명관 남이응이 정사를 맑고 엄하게 하셨다라는 기록도 그 군주에 나옵니다. 인물주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돌아가신 해 이제 45세 되는 1620년대 평안도 방아사와 구성도보사를 지냈고, 그때도 거기에 가서 정사를 굉장히 안정시켰다 이렇게 해서 칭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동에서 이 안주로 그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충장공을 칭송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거기에 송독비가 걸려져 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북이니까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그게 거기에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한 달이 채 되질 않았지만 이 목사로 오시는 우리 충장공이 베풀어진 그 은혜는 100년보다 중하다. 이런 글이 비문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거 아마 공부는 없을 거예요. 근데 기록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많은 그 유비무환과 외적이나 오랑캐의 침범에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죠. 이괄해난 때 우리 충장공,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충장공, 정유재한테 충장공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괄해난 걸 충정공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1620년 47세 때 자원대우로 승진한 다음에 그 이듬 2년 뒤에 이괄해난이 일어나서, 이괄이 어디로 오느냐면 난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인조가 지금 공주, 제가 공주대 교수잖아요. 공주의 쌍수정이라는 공산성의 쌍수정으로 피난을 옵니다. 근데 임금이 피난을 왔는데 중간에서 이 2인자 일당을 격파한 게 바로 우리 충장공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히 그걸 잡은, 이게 어디냐면 안현이라고 해서 지금 무학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반면군을 전부 해서 인조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때 이제 선고를 내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여기 한 분 관련된 장만이라는 분과 우리 여기 가까이 정충신이라는 분, 이게 세 분이 함께 그 진무공신 1등으로 되면서 우리 충장공 할아버지 의천군을 그때 공호를 받고 숭록대군 종 1품 벼슬에 오르는 그런 것. 그리고 이때 바로 우리가 보는 영정이 일품으로 청와대에서 특상이 내려지면서 영정을 하상. 그게 바로 요때 이괄해난 때. 그리고 이제 52대 되던 해에 이제 정묘호란이 발생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그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가장 큰 명분을 배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안주성 정투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 오느냐, 어떤 거나, 이건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고, 실제로 이 전투에서, 우리 이제 남영 장군이 어떤 전투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순절을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간략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나라 군대는 36,000이었다고 합니다. 안주성에 있던 우리 남영 장군의 군대는 3,00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분의 1, 12분의 1로 사실은 그 자리를 지켜낸 거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충장공의 순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원래 구성에 병마절도사로 평안도 구성에 있던 남영 장군은 안주성으로 이동을 해서 청나라가 오는 걸 방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약간 준비가 안 돼 있던 군사들을 훈련시킨 것이 기록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주변 그 후원군들을 모집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청나라는 1627년입니다만 1월 20일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그날 새벽에 안주성을 공격을 이제 개시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그 당시에 남영 장군이 모색했던 그 적으로부터 여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소라들은 아마 우리 만호라고 된 남영 전개라든지 여러분 중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어려운 10대 1, 12대 1의 아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 잘 이겨낸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남영 장군입니다. 그래서 첫날 그 새벽에 안주성 공격을 개시했고, 표현을 저는 저도 기록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화살이 비오듯, 적들은 개미떼처럼, 화살은 빗발처럼 쏘아대가지고 그 정문에 그 성문을 밀고 당기며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조선군은 어떻게 이걸 막아낼 것인가. 그래서 그 기록 속에도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록이나 다른 기록에 나오는 게 변장이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은 말이고, 할아버지나 여성들한테도 옷을 바꿔 입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준비하는 것처럼 막은 것이 바로 우리 충장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총기라든가 무기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 한 얘기가 이제 뭐 다음에 또 하시는 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보에 사실은 우리가 그 막아내기는 했지만 수적으로 너무 열세니까 얘들은 이제 청나라 군대는 이 성을 점령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작전을 여러 가지로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우리 기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있을 텐데, 공격을 하다가 이제 아유 지쳤으니까 우리는 공격 안 하고 갈란다, 이렇게 약간 가장을 하고 우리가 좀 정신을 약간 놓고 있으면 그때 공격하려고 했던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남영 부대는 장군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남영 장군을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작전을 많은 군대로 작전을 해서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대가 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고 있죠. 남영 장군이, 충장공이 화약고 주변의 주변으로 뭐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사실은 불에 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싸우게 하니까 거기가 주 공경처럼 생각했는데 거기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남영은 미리 준비했던 횃불로 화약교 주변에 쌓인 섬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요란한 폭음과 함께 안주 관하는 순식간에 불기둥으로 변했다.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 속에서 남영과 김준 부자를 비롯한 여러 장정들은 모두 비장한 치호를 마쳤다. 이때 공의 나이는 52세였다. 이제 요게 가장 마지막 부분을 기록으로 남긴 사실입니다. 이때 사실은 많은 장군들이 함께 순국을 했습니다. 안주성을 포위 공격한 지 수일 만에 결국은 함락이 됐고, 그 당시에 후금군의 총대장이었던 아민이라는 사람은 그 전투에 자기들이 이기고 순국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장공의 충의를, 조선은 충의의 나라라더니 내 이제 그 참모습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충장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안주성에서 포로로 잡힌 백성 수백 명을 석방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난 뒤에도 그게 인상이 났던데, 그 뒤에 남이웅 장군과 같은 집안의 그 공주에 있는, 공주 반포에 있는 장군이 청나라를 갔더니 그 남이웅 장군의 공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깃대를 세우고 한, 그걸 보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충전의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결국 싸웠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충전옥이다라는 얘기를 청나라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요 평가도 아마 그거와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방하면서 내 조선 장병들이 충의에 감동된 바 있어 석방하니 각기 고향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참 우리 충장공을 굉장히 높이 사는 거구나. 그리고 안주성부터 지들이 이겼지만 그래도 이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안주성이 함락되고 순절한 충장공의 순절 소식을 들은 인조는 장례 때에 눈물을 흘리며 임금께서 입었던 옷을 벗어서 친히 충장공 관에 덮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 관과 그 의복이 지금 우리 기념관에 모셔져 있는 중이에요. 그 정도로 충장공에 대해서 인조가 굉장히 그 고마움을 그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추승 기사하고 연표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충장공의 사후 추승과 문화의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 다음에 우리 홍재현 선생이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냥 정리를 했는데, 그 진무공수인 교서, 이것도 참 정말 그 1등의 세 분,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정충신과 정근과 세 분,
이게 있고, 그러면 그때 내려준 공신도상 우리 잘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충장공에 사실은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건 죄송해요. 아쉽다고 하니까 충장공 유사 있잖아요. 그게 충장공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충장공 유사 그러면 우리는 문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충장공과 관련된 글들을 전부 모아놓은 정말로 충장공을 다시 보게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딴 경우에는 유사나 문집을 새로 만들면 거기에 충장공이 지은 시라든가 생애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지금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충장공 유사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고 1721년 그래서 그 남이응 장군의 후손인 남이키라고 하는 칠곡 부사가 칠곡에서 이거 만든 것으로 1720년 그러니까 영조 전에 경종 때 만든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 유적으로는 뭐 여러분이 다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쪽에 없는 그 원래 원주 돌아가신 곳에 있는 안주, 충민사 이런 것은 지금 북한에서 국가유적지로 지정됐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문화재로 해서 뭐 보물이나 사적으로 지정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있고, 우리 이제 여기 당진에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지만 그런 자료들이 부조묘 충장사하고 그 다음에 양세 충신정령하고 신도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뒤에 홍대 선생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충민사 같은 경우는 이런 때가 아니면 우리가 못하니까 한번 좀 주목해 보시고, 충민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순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충민사 하나로 끝난 게 그 전부터 계속해서 몇 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 뭐 말씀 못 드리니까 간략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충장공의 후대 가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장 가게, 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무반 가게로서 많은 인물을 배출한 집안이다 라는 하는 얘기인데, 그건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 정리를 좀 해서 충장공의 정신이 대를 이어서 우리 남현 강을 이어졌다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계승과 선양에 대한 기대 문제인데, 이건 뭐 딴 분들 똑같은 생각이 있지만 제가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장사 관련 유적 연역과 성격에 대한 상세한 조사 연구를 조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도 돼 있지만 도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만화로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좋게도 나오고 간략한 글도 나왔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것이 좀 좋겠고, 인물 행정 연구도 지금 그냥 아까 그 화면 본 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그때 만들 때 좀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 크게 툭툭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 책자로 정말 자세히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연구를 겸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도일이 지금 대호지리에 있는 의령 남씨들의 유적도 유적만 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했는 그 의례라든가 그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정리하면 어떨까. 지금 고문서는 충남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고문서를 정리해서 책 이만치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냥 문서로 정리하는 것하고 충장공과 후손들이 생애와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알리는 방법으로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고문서로 본 것은 내가 볼 때 한 30% 수준이라면 우리가 거기다 한 40~50%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만 충장공 때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문이 이어진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써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강조하십니다만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이런 게 참 필요하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뒤에는 좀 자세히 썼어요. 예를 들면 연구라든가 전기를 만들 때 목차를 예를 들어놓은 거 한번 뒤에 참고되시면 보는데, 저 같으면 당진과 남이현 장군의 생애와 사상, 그 다음에 유적과 유물, 그 다음에 그 전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재고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계승하고 활용해야 그 가치와 살아나고 경제 상대적인 가치가 평가될까,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사 연구, 잘난 척하는 교수들이 쓰는 조사 연구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활용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자 같은 것도 교육 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당진 학생들이라든가 조금 더 나가면 좀 관련 있는 옆에 지역에도 보낼 수 있고 특히 이제 풍경공 후손들은 꼭 알아야 되겠지. 이제 이런 책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전자북이나 안내 책자 같은 건 만들어졌지만 전자북 같은 걸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길으면 안 되지. 죄송한데 지금 문화재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잘못됐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활용하는 축제를 조금만 더 좀 이런 학술제에서 이해준이라는 교수가 나와서 충장공의 생애 업적을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거를 조합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거를 이런 세미나를 한 번 더 좀 따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이제 교육 자재도 나와야 되고 교육 대상별로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초중학생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먹물기는 지성인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저는 그냥 다른 분이 또 하시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이것으로